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 32번에서 34번에서 출제되었던 김인겸의 일동장유가와 그 다음에 유박의 화음구국에 대한 지문을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인겸의 일동장유가부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동장유가는 기행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사라는 게 형식이고 기행이라는 게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사라는 형식 갈래는 평상시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스킵을 하도록 하고 이 갈래적 특징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래서 기행가사, 은일가사, 유배가사, 규방가사 전부 다 가사는 형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내용 같은 경우는 기행이기 때문에 여행의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여행의 과정이 일본으로 통신사를 가는 거야. 그래서 사신으로 가는 과정에서 보기 때문에 이 작품은 이 과정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게 나오는데, 얘는 출신 성분 자체가 실학자예요. 그래서 실학자로서 일본 통신사에 가기 때문에 개방적인 시각이 기본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하지만 어쨌든 일본이라는 그 당시에 우리보다 좀 떨어지는 나라로 통신사를 간 거기 때문에 사대주의적 기본관념은 기본에 깔고 있는 거야. 근데 실학자기 때문에 개방적인 시각이 도드러지는 거지, 사대주의가 없다라고 하면 안 돼. 사대주의는 기본적으로 까는데 개방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비교하기 좋은 작품이 홍순학의 연행가입니다. 연행가도 사대주의를 기본적으로 깔고 청나라를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홍순학이 완전 초엘리트 출신이기 때문에 얘랑은 좀 다르죠. 초엘리트 출신으로 오랑캐에 대한 굉장히 얕잡아보는 그런 시각들이 도드러지는 게 연행가였다면, 일동장유가는 일본에 가면서 사대주의는 기본적으로 깔려있지만 어쨌든 실학자로서의 개방적인 시각이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이 사대주의적 관념에서 이 일본의 문화나 풍습에 대한 비판은 기본적으로 깔리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개방적인 시각으로 실학적인 측면에서 발전된 면모는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연행가랑 굉장히 비교하기가 좋은 작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 후기 기행가사를 나타낼 때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일동장유가와 연행가로서 자주 나오는 빈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표현상의 특징이 여러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대꾸, 직유, 과장, 서리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이 사용이 되고, 두 번째 여정이나 견문이나 감상이 나타나는데, 여정, 견문, 감상은 당연히 기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겠지.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여정에 따른 추보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이 추보식 구성은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6차 때나 이런 때는 좀 많이 썼는데, 학교에서도 좀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들은 이 추보식 구성이란 말을 쓰기도 해. 쉽게 얘기하면 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기행이라는 건 여정을 가는데 그 여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정,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겠지. 그거에 따른 견문이나 감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 네 번째 실학자로서의 개방적인 시각이 나타나고, 다섯 번째 그렇지만 문명국 조선국 입장에서 일본에 대한 문화 비판, 우월의식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다섯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요 정도로 기본적인 특징 5가지는 알고 보셔야 해석이 쉬워지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한번 간단히 작품을 보면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장풍에, 이 장풍이라는 건 긴 바람이잖아. 그러니까 긴 바람이니까 멀리서부터 불어오는 강한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강한 바람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육선이 함께 떠났다는 건 지금 배 6척이 떠났다는 거거든. 왜? 통신사로 지금 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걸 알 수 있죠. 사명과 군악소리 해산을 진동하니. 이런 것들이 진동할 수 있겠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과장법이 사용되는데 과장에다가 청각적 이미지를 개입시켜 가지고 결국 그만큼 환송이, 이 사신단 통신사를 보낼 때 환송이 굉장히 많았다, 컸다 라는 걸 지금 과장과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는 거지.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라리라. 해구가 지금의 부산항이야. 부산항을 얼른 나서서 오륙도 부산 앞에 섬이겠지. 뒤지우고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 밤의 경치가 아득하여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연해 각진포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뵐 만하다. 구름 밖에서 보일 만하대. 그만큼 뭐야? 화자가 있는 바다와 지금 사진단이 나가는 거잖아. 육지 사이에 뭐가 생겼다는 얘기야? 거리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왜? 배를 타고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배방에 누워. 배방이라는 건 선실이겠지. 선실에 누워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 심란하다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심리가 제시되고 있죠. 대풍 큰 바람이 불어서 태산 같은 성난 물결이 천지에 자욱하니. 안 그래도 가슴이 심란한데 바람도 크게 불고 물결도 굉장히 섬해지는, 풍랑이 부는 거지. 크나큰 망곡주가 나뭇잎 불리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도가 굉장히 심하게 치는 거야. 그러면 이 배가 이렇게 가겠지. 배가 이렇게 가는데 이 파도를 따라서 파도가 크게 칠수록 어떻게 되겠어? 배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 폭이 크겠지. 그거를 지금 뭐라 그래? 나뭇잎 불리듯 하늘에 올랐다가, 이만큼 높이 올랐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함, 땅에까지 떨어지는. 그래서 이 배가 요동치는 모습을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2발의 쌍돛대는 차는 약간 나뭇가지 같은 거야. 나뭇가지처럼 굽어있고 52폭의 초석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돛이라는 건 이 배가 있으면 배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돛이잖아. 천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천이 어떻게 되겠어? 그치, 이런 식으로 바람을 안고 이렇게 되겠지. 이게 지금 뭐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그치, 반달처럼 배가 불렀네. 그만큼 바람이 폭풍 때문에 세게 부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한 거야. 그 다음, 이 폭풍이 치고 진학한 다음이야. 중략. 날이 마침 극렬하고 굉장히 덥다는 얘기죠. 석양이 비쳐서 여름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지. 끓는 땅에 엎드려서 말씀을 여쭈니 속에서 불이 나고 관대에 땀이 배어 물 흐르든 하는지라. 나라께서 보시고서, 나라라는 건 임금님이겠지. 임금께서 보시고 너희 더위 어려우니 먼저 나가 쉬라시니. 임금의 말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인용한 겁니다. 곡배하고 사퇴하니. 곡배는 배가 절지잖아. 절하고 뒤로 물러나니 천은 임금의 은혜가 만극하구나.
더위를 장이 먹어 막힐 듯 하는지라 사신들도 못 기다려 하처로 돌아오니 하처는 집이야. 누이도 반겨하고 딸은 기뻐 오는지라 일가 친척들이 나와서 위문하네. 뒤 뭐야? 가족들이 귀국을 반기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신당 갔다 온 거겠지. 여들의 겨우시여. 여들에는 한 8일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어. 공주로 내려가니 이 공주가 김인겸의 고향이야. 그러니까 고향에 내려갔다는 얘기야. 처자식들 나를 보고 죽었더니 고쳐본 듯 다시 본 듯 기쁘기 극한지라. 어리석은들 앉았구나.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멍하니 있는 상황이야. 사당의 현아라고 옷도 편히쉬니. 그러니까 사당이 우리가 그 제사 지낼 때 위패나 이런 거 모신 곳이잖아. 왜 돌아왔으니까 여기에 인사도 하고 옷도 편히 갈아입고 풍도 험하다니를 저승 같고 꿈과. 그러니까 이게 뭐야? 풍도 바람하고 물결이 굉장히 컸던 게 저승 갔다 온 것 같고 꿈과 같이 느껴지는 거지. 손주 안고 얼으면서 한가히 누웠으니 강호 자연의 산인이요 성대의 일반인이로다. 성대 태평성대. 그래서 자연에 사는 사람이고 태평성대의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신단 통신사로 가는 장면과 돌아와서의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작품으로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 작품 화암구곡이에요. 얘도 우리가 정리를 조금 하고 봅시다. 유박의 화암구곡. 화암구곡 같은 경우는 화암이 그냥 이런 것들은 자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암이 바위가 많고 꽃이 많을 수는 있겠으나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땐 자연. 만약에 도산 12곡이 나왔어. 그럼 도산 자연이야. 고산 구곡가가 나왔어. 자연이야. 그러니까 사대부의 작품에서는 보통 자연을 자기가 도산 서원 짓고 살았던 곳 그걸 배경으로 하겠지. 그리고 자기가 시를 쓰는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지명이나 특성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냥 자연으로 해석하시면 돼. 구곡이라는 건 9수의 연시조로 썼다는 거고 그걸 통해서 자신이 꽃의 등품을 구품으로 나눴다 해서 9개의 수로 그걸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결국 이 작품은 자연에서 즐기는 만족감과 분재, 꽃 분재 같은 거 있죠? 그 분재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여러 가지 특징이 존재하는데 1번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 그러니까 벼슬을 가지 못했다는 얘기야. 우린 정규반 때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결국 얘는 자연에 응거했었다는 게 벌써 보이지. 그래서 이런 선비로서 자연에 머물 수밖에 없는 회포를 지금 보여주고, 두 번째 이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잘 보여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연물을 의인화해서 이 의인화한 대상에 대해서 친근감을 잘 보여주면서, 네 번째 자신이 기른 화훼, 꽃 같은 거 있죠? 이 화훼로 조성한 공간에 대한 자긍심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뭐 화암이겠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꾸법이나 열거법이나 이런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여기 이 화훼로 조성한 공간에서 가꾼 식물들 있지? 그거의 외형을 표현할 때 보통 많이 쓰여. 그 다음에 당연히 자기가 화훼로 가꾼 공간이나 이런 식물들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만족감을 얘기하려면 당연히 뭘 쓰겠어? 그렇지, 영탄적 어조를 쓰겠지. 그래서 영탄, 감탄하면서
자신의 자부심이나 만족감을 표현하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화해나 조성한 공간, 식물 이런 걸 어떻게 하겠어? 키우기 위한 화자의 행위를 열거함으로써 자연에 머물고 있는 자신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유암의 화암구곡은 요 정도 특징은 기본적으로 알고 보셔야 되는 작품이다.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이걸 배웠으면 적용하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겠죠.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가봅시다. 꼬아 자란 충성류 요 틀어지은 고사매라. 그래서 이 고사매나 충성류가 벌써 화자가 기른 화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삼봉 괴석에 달린 소리 늙었으니 소나무도 지금 키우고 있네. 아마도 화엄의 풍경이 너뿐인가 하노라. 화엄 벌써 배경이 지금 나왔죠. 그러면서 이 풍경에 너, 지금 이 너는 여기서 말한 칭성류나 고사매나 소를 얘기하는 거겠지. 이 소를 너라고 표현했으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의인법이 사용이 됐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화자가 기른 화해인 칭성류, 고사매, 소를 의인법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얘네들을 보면서 뭐 하고 있는 내용이야? 감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벌써 화자가 이 작품을 쓴 내용이 왜 썼는지가 보이죠? 이거에 감탄하고 영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잖아. 그러면 육수로 한번 가볼게요. 막대 짚고 나와서 건하니, 그러니까 건이니 걷는다는 얘기겠지. 양유풍은 버드나무 바람이거든.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인데 이런 것들은 보통 봄이라는 계절감을 보여줄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왜냐면 이 봄이 돼야 제목이 화암구곡이잖아. 꽃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만개하는 게 봄이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봄을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긴파람, 휘파람이야. 이런 거 보통 우리가 고전에서 긴파람은 휘파람을 얘기해. 긴파람 짧은 노래 뜻대로 소위라니. 그러니까 소위라면서 자연에서 뭐 하는 거야? 즐기고 보내고 있는 거야. 어디서 초동과 목수는 웃고 가리키나니. 초동은 나무하는 아이고 목수는 가축 치는 늙은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이 웃고 가리키나니 누구를? 그치, 내가 지금 이렇게 바람 불고 있는데 휘파람 불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까 초동과 목수가 휘파람 불고 있는 화자 자신을 가리키면서 웃고 있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지. 맑은 물에 별을 갈고는 심고야. 별을 심고 청산에 섭을 치누. 섭이라는 건 약간 땔감을 얘기하는 거. 땔감이 될 수 있는 나무인데 그걸 벤 후 서림풍, 서쪽에서 부는 비바람에 소를 먹여 돌아오니.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야? 벼도 심고 땔감할 나무도 하고 소도 꼴도 먹이고 그러고 지금 돌아온 거야. 두어라 야인은 보통 들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직역하면 들에서 사는 사람이겠지만 여기서는 실제로 우리가 보통 이분법적으로 속세, 벼슬길과 자연을 얘기하기 때문에 얘는 야인은 이 벼슬하지 않은 상태, 자연에 사는 사람이야. 자연에 사는 사람. 화자 자신이겠지. 화자 자신의 생애도 자랑할 때가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여기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두어라, 그 만족감을 얘기하면서 낙관적 태도로서 말을 끝맺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작품은 처음에서 자신이 키우는 화해들을 나열하면서
의인법을 사용해서 그들에 대한 감탄을 보여주고, 봄에 자연을 즐기고 있고 그걸 바라보는 초동과 목수가 가리키면서 웃고, 자연에서 벼도 심고 땔감도 하고 비바람에 소를 먹이고 돌아와서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만족하고 낙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 작품으로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기출을 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별로 깊게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분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작품을 단독으로 나올 때가 훨씬 깊게 나오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겠죠. 첫 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가와 나의 표현성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가는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 이런 거 없었지. 2번 가는 사물의 형태가 변화한 모습을 묘사하여 외부 환경에 영향력을 부각하고 있다. 아까 사물의 형태가 변화한 거, 쌍돛대가 굽어지고 반달처럼 돛이 배부르게 변한 모습 기억나시죠? 제가 그림 그렸었던 거. 답은 2번이겠네요. 3번 나에서는 계절감을 나타내는 어휘를 통해 애달픈 게 아니라 다 좋은 거밖에 없었잖아. 만족감이나 이런 거밖에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애달픈 틀렸고. 4번 나는 두 인물의 행위를 대비 같은 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두 인물이라고 하면 초동과 목수가 보면서 웃고 가리키는 걸 통해 만족감을 드러냈겠지. 5번 가와 나는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요까진 가능하죠. 대상에 대한 경외감 같은 건 나타나지가 않았지. 왜? 영탄은 있어. 근데 경외감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A에서 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A 부분, B 부분, C 부분이죠. 보시면 A에서 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A에서는 선상에서 불빛 두어 점에 의지해서 떠나온 곳을 가늠하는 행위를 통해서 출항 후에, 그치, 배가 떠난 이후 가능하겠고, B에서는 신하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임금의 배려에 감격한 모습, 그치, 땅에 엎드려 있는 신하들한테 나가서 쉬라고 배려하는 모습 가능했었죠. 그 다음에 3번 C에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무심한 게 아니라 갑자기 돌아온 거에 대해서 내가 뭐 한다 했을까? 멍하게 보는 거랬지. 4번 A에서는 폭우를 돌아보지만 보고 싶은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B에서는 격식을 갖추기 위해 뜨거운 땅에 엎드려 일하는 가능하고. 5번 A는 예기치 않게 맞닥뜨린 여정상의 위험이, 폭풍 온 거 있었죠. C에서는 과거에 위험했던 경험에 대한 소외, 그치, 풍도 때문에 저승 같기도 하고 꿈 같기도 하다 라는 표현이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3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조선 후기 벌써 시대적 배경이 나오죠. 이때 시가에서는 경험이나 외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그치, 이전의 조선 전기는 관념적이고 이런 거에 초점이 더 많았지. 우리가 본 일동장유가에서는 사행을 다녀온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하면서 생생하게 표현, 정서를 솔직하게, 사실감이 핵심이죠. 근데 화암구곡에서는 강호에서의 자족감,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 머물 수밖에 없는 데에 대한 회포,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로 구성된 개성적인 공간에서 긍지. 그래서 일동장유가에서는 이 두 가지 특징이라면 화암구곡은 요런 게 기본적인 특징이 되겠네요. 요런 것들 분석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렇게 분석을 하면 보세요. 생생하게 표현, 생동감 있게, 정서를 솔직하게,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강호에 대한 자족감,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의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회포,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로 구성된 개성적인 공간에 대한 긍지.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보이시죠? 강호에서의 자족감. 그 다음에 여기 향촌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회포. 그 다음에 취향이 반영된 개성적 공간, 화해를 키우는 공간이겠지. 그런 공간, 여기서나 여기서. 그 다음에 사행을 다녀온 경험을 생생하게. 그러니까 항상 보기를 분석을 잘 하시면 거기에서 분석한 것들을 하나씩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고 작품을 보셔야겠지. 그래서 제가 해설할 땐 이게 마지막에 맞지만 원래 작품을 풀 때는 보기 문제를 항상 먼저 보시고 그걸 찾으면서 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1번 가는 배가 나뭇잎처럼 파도에 휩쓸리고 하늘에 올랐다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여 대풍을 겪은 체험을 생동감 있게 가능하죠. 그 다음 2번 나는 화암의 풍경이라 인정할 만한 것이 너뿐이라고 하여 자신이 기른 화해로 조성한 공간에 대한 자긍심. 아까 층성류 고3에 소를 너라고 표현한 일련이 있었죠. 가능하겠고 3번 가는 육설에 탄 사신단이 만물이 격동할 만한 군악을 들으며 떠나는데 이거 환송받는 부분이죠. 주목해서 경험에 대한 관심을 나에서는 꼬이고 틀어진 모양으로 가꾼 식물에 대한 외물에 대한 관심. 가능하겠고 4번 가는 배에서 신세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사행길에 복잡한 심사를. 가능하죠. 여기까지는 나에서는 청산 자연이겠죠.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야인생애로 표현하며 겸양의 태도 이런 거는 전혀 없었지. 오히려 만족감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겠지. 자랑스럽게 여김, 만족감 이런 게 좋겠지. 겸양은 전혀 아니죠. 자긍심 이런 거나. 5번 가는 집으로 돌아와 한가하게 지내며 성대를 누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나에서는 양류풍에 감응하여 뜻대로 소일하는 강호에 대한 자족감을 가능하겠네요. 답은 4번. 그래서 오늘은 김인겸의 일동장유과에 대한 내용적인 틀과 특징, 그 다음에 유박의 화암구곡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적인 틀과 서술상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작품에 대해서 간단히 해설한 후에 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동장유와 같은 작품, 이걸 단독으로 보는 학교 같은 경우는 연행가나 이렇게 비교하거나 또는 조선 전기의 기행가사들 있죠. 관동별곡 이런 거랑 비교하기 좋으니까 이런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공부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 잘 해주시면 되겠어요.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도 문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